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내 손안의 책방 독자님의 큰 행복과 새 희망을 품고 웅장한 이민년의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에 빛나는 도약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내 손안의 책방은 계속됩니다. 내 손안의 책방에서 마음을 두드리는 책 한 권을 만나 소중한 꿈과 행복을 가꾸시도록 호랑이의 기백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 변화는 코로나19에서 끝나지 않는다. 2030년 세계는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이한다. 4차 산업혁명 다음 혁명은 어느 나라가 주도할까? 출생률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코로나19와 맞물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집단인 실버 세대 사이에는 어떤 기회가 숨겨져 있을까? 규모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들은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 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닥칠 충격과 혼란이 우리의 삶과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부와 권력은 어디로 이동할지 내다보지 못하면 누구나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 중 지속될 것은 무엇이고 사라질 것은 무엇인가? 경제학, 지정학, 사회학을 넘나들며 미래를 만드는 근본적인 힘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목은 2030 축의 전환, 지은이는 마우로 기엔, 옮긴이는 우진하, 발행은 리더스 북입니다. 자, 그럼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 전 세계 리더들을 충격에 빠뜨린 와튼 스쿨의 미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아프리카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인구 증가가 낳는 잠재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점점 느는 인구 때문에라도 아프리카는 눈여겨봐야 할 곳이 되었다. 인구 문제가 곧 우리의 운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의 이중혁명. 사람들 대부분은 가장 큰 사업 기회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 있으며 IT 기술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유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현상을 수평적 사고로 접근해보자. 아프리카는 지난 세기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농업 및 산업의 이중혁명을 경험할 것이다. 농업 분야가 확장되면서 일어난 발전의 이점들을 생각해보자. 농부가 생산성 향상과 더 나아진 생활 수준을 바란다면 먼저 더 좋은 종자와 비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농부가 성공하면 그 마을에서는 각종 농기구 수리를 비롯해 농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단순한 생계수단이었던 농업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잉여 농산물이 규모가 커지는 도시로 판매되면 자연스럽게 식량 수입이 줄어든다. 또한 원료 상태와 농산물을 가공하고 저장해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일자리들이 창출된다. 어쩌면 대륙 전역에서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제조업 경기가 크게 발전하며 가공 상품을 도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서비스 산업 분야가 새롭게 호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아프리카가 맞이할 수 있는 농업과 산업의 이중 혁명의 핵심이다. 자, 2장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혼란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여러 세대가 활동 무대를 공유하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 세대는 상대의 자기 중심적 태도와 재정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다.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 듦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사라지면 세대 간의 역학관계도 바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을 동요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쇠퇴를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퇴와 노인 의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는 장면도 상상해보자. 직원을 고용하는 데 나이가 조건이 되지 않는 세상, 예컨대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하는 세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광경은 어떤가? 연간 15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60세 이상 사람들의 구매력을 과연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과연 노령화는 새로운 빛이 될까? 아니면 반대로 그늘이 될까? 예컨대 대공황시기나 제2차 세계대전, 민권운동, 그리고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이 그렇게 집단으로 겪을 수 있는 특정한 경험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연령으로 구분하는 세대와는 의미가 다르다. 연령대에 따른 구분은 그저 서로 비슷한 시간대에 태어났다는 것뿐 통일된 특정성 같은 것은 없다. 특정 세대의 구성원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나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의식을 발전시킨다. 마나임은 이런 하위 집단을 또 다른 세대 구분의 단위로 보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권운동 세대는 사회에 대한 관점과 각각의 대입 명분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정도에 따라 그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70년대 프랑스의 인류학자이자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가 처음 개념화한 이 세대의 문제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브루디와는 역사적 사건보다는 성향이나 소인에 더 초점을 맞췄다. 그에 따르면 각 세대는 다른 세대가 상상할 수 없거나 부끄럽다고 여기는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관습이나 의지를 발전시킨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비투스라고 부른 습득된 일상이라는 요소와 사회화가 각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밀레니얼 세대와 실버 세대. 나도 곧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때를 곧 맞이할 것이다. 영국의 언론인이자 편집자 스테파노 하드필드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기업과 광고주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대한다. 특별히 나를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말 걸어주기를 말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영국인들 중 무려 96%가 소비시장에서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고 한다. 미국 은퇴자협회에서도 최근에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기업들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50대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60대나 70대 이상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있는가? 젊은 세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60세 이상 세대의 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문제는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연령에 따라 나누고 구분하는 데 있다. 세계 유행의 흐름을 바꾼 코코 샤넬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40세가 지나면 결코 젊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 미국의 경영 전문 월간지 패스트 컴퍼니의 제프 비어는 이렇게 언급했다.
나이든 소비자들에게 맞췄다는 광고라는 게 결국 지나치게 저자세이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고작이다. 세계적인 광고 대행사 맥켄에서 연구와 조사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나디다 투마는 관련 연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늙어간다는 건 자신보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 함께 어울리는 관계를 말하는데 이런 관계는 값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30년이 되면 과거의 기준이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인구 통계학이 오히려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투마의 결론이다. 제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구세대와 신세대의 충돌. 후커 가구 회사는 침대에서 옷장, 소파, 안락의자에 이르는 모든 가구를 판매한다. 1925년 당시 4살이던 클라이드 후커 주니어는 이 회사의 첫 작업 시작을 알리는 신호용 종을 울림으로써 회사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회사는 그로부터 1년 전 노스캐롤라인에서 10마일도 떨어지지 않는 버지니아 마틴스빌에서 설립되었고 이후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가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1990년대가 되자 멕시코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저렴한 수입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십 년 동안 성장을 거듭한 미국 가구 회사들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 고객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만든 가구들을 구매하지 않는다. 후커의 회장이자 체코 경영자 폴 톰슨의 말이다. 주문하면 뭐든지 만들어내던 성실하고 솜씨 좋은 직원들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제조업 원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구를 팔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중국의 가구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선진국 시장과 신흥공업국 시장 중산층들의 엇갈린 운명은 2030년 이후의 경제적, 정치적 현실을 결정지을 것이다. 여러 면에서 서구 사회의 중산층들이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다. 각 지역과 해당 당사자들에 따라 중산층은 이제 흥할 수도 망할 수도 희망적이거나 절망적일 수도 더 부자가 되거나 더 가난해질 수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주목받거나 아니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언론인 클라이브 크룩의 주장이다. 전 세계 중산층은 일자리와 성공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경쟁이 불공정하다면 보호무역주의 같은 이례적인 수단이 성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 미국 기업으로 190개국 이상에서 영업하며 미국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전 세계 인터넷 통신 소통량의 20%를 차지하며 수익을 올리는 넷플릭스도 지금까지 중국 시장 진출을 미뤄왔다. 중국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는 있지만 이건 중국 본토가 아닌 다른 국가에 사는 중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넷플릭스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도 시장에 진출했지만 부진한 성장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결국 회원가입 가격을 낮춰야 했다. 폭넓게 생각하면 구소도의 중산층과 함께 성장한 회사가 다시 신세대 중산층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 기업들이 신흥공업국 시장 소비자들의 선호와 관습을 잘못 이해한 탓에 벌어진 끔찍한 결과들은 얼마든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중산층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같이 좋아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도 상식을 거스르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후진국과 낙후한 지역들이 종종 미래를 향한 최고의 전망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가 선진국 혹은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기존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사로잡혀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순간적인 도약을 하면
낙후한 지역도 오랫동안 진행된 혁신들을 단번에 뛰어넘어 앞서가는 지역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2030년을 맞이하려면 수많은 새로운 발상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기존의 믿음이나 행동 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대 수명과 인구 노령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살피는데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니하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미 입증된 생각은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시대에는 직업과 퇴직 혹은 장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대규모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처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어리석은 믿음은 뭔가 거창하게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디지털로 음악을 재생하는 장치도 스마트폰도 태블릿 컴퓨터도 직접 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개발자들을 독려해 연이어 20차례 이상 반복해서 기존의 기술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다시 말해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지게 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애플은 고객들에게 제품들을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 각각의 점진적 변화나 개선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기술의 혁신을 예상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현된다. 애플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듯하다. 잡스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행동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에 따라 개선 방법을 찾는 데 주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흐름을 놓치지 않게. 세상은 계속 바뀐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도 함께 변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저 손실을 최소화하려 애쓰거나 한 번에 하나씩 소극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크든 작든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 7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인 변화가 다가올 때 그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절을 보면 브루투스가 이 원칙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흐름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그 위에 올라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요. 정보 권한 관리라는 개념은 크라우드 컴퓨팅이 대세가 되기 몇 년 전에 처음 등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블릿 컴퓨터는 아이패드보다 적어도 10년은 앞서서 선을 보였고 포인트캐스트는 트위터보다 10년 전에 올리는 글의 길이를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독창적이지 않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밀러와 윌헬름의 결론이다. 기업들이 처음 시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세상이 이 개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닐까. 무르익지 않을 때에 등장한 기업들은 종종 실패를 맛보지만 때를 기다린 기업들은 성공한다. 적절한 때를 만나 생각을 거부할 수는 없다. 프랑스 문학 거장 피코르 위고의 말이다. 2030년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10년 이내 적어도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깨달음은 기존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계속 존중하는 대신 도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며 부족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수평적 연결을 추구하라. 지나치게 직선적이거나 수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30년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결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것도 영원히. 극작가 유진 오릴은 이런 말을 남겼다. 행복을 추구하다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 2030년을 기다리며 다가올 기회를 붙잡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읽어내는 안목으로 새로운 기회와 부를 선점하라. 책 속 문장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안녕.